1. 프롤로그. 서울 변두리 낡은 주택가 골목 끝 20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작은 슈퍼마켓이 있다. 간판은 색이 바래 글자도 잘 보이지 않고 냉장고는 소음이 심해 밤새 웅웅거린다. 이곳의 주인은 68세 박철수 할아버지. 한때 중경건설회사에서 30년간 현장 감독으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지만 3년 전 은퇴 후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 이 작은 가게를 인수했다. 박 할아버지의 하루는 새벽 5시부터 시작된다. 관절염으로 뻣뻣한 몸을 이끌고 가게 문을 열고 오래된 진열대를 정리하며 하루를 준비한다. 손님이라야 동네 할머니들과 학교 가는 아이들이 전부. 하루 매출은 기껏해야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다. 전기세, 임대료를 내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은 하루에 10,000원 남짓. 그마저도 병원비로 나가면 식비조차 아껴야 하는 처지다. 더욱 서글픈 것은 자식들이다. 장남 박성철은 39세로 IT 창업을 한다며 회사를 그만둔 지 2년째지만 성과는 전혀 없다. 아내와 2아이를 데리고 전세방에서 근근히 살며 아버지에게 손을 벌리기엔 체면상 어렵다는 핑계로 몇 달째 연락을 끊었다. 차남 박성민은 35세 증권회사 대리로 강남 아파트 꿈을 키우며 주식 투자에 빠져 있다. 역시 자신의 생활에 바빠 아버지 안부는 뒷전이다. 막내딸 박미영은 32세로 대기업 과장이지만 워킹맘의 고단함 속에서 시부모와 친정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다. 자식들은 명절에도 각자 핑계를 대며 얼굴을 비치지 않았다. 박 할아버지는 혼자 차례상을 차리며 돌아가신 아내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다. 애들이 다 컸으니 이제 내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그래도 가끔은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고. 그런 어느 토요일 저녁 평소처럼 가게 문을 닫으려던 박 할아버지에게 단골 할머니가 다가왔다. 로또 한 장만 사겠다며 1,000원을 내밀었다. 박 할아버지도 한 장 더 사볼까 하는 마음에 자동 선택으로 번호를 뽑았다. 그 번호는 7, 15, 23, 31, 39, 44. 아무 의미 없는 숫자들이었다. 그는 로또를 지갑에 넣고 잊어버렸다. 어차피 될 리 없는 일이라 생각하며. 그 주 토요일 저녁 평소처럼 TV를 켜놓고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던 박 할아버지는 로또 당첨 번호 발표를 무심코 듣고 있었다. 첫 번째 숫자 7이 나왔을 때는 우연이라 생각했다. 두 번째 15, 세 번째 23. 점점 심장이 빨라졌다. 31, 39 그리고 마지막 44까지 모든 숫자가 일치했다. 박 할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지갑을 뒤지며 로또를 꺼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숫자를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분명했다. 1등이었다. 당첨금은 40억 원. 세금을 제외해도 28억이 넘는 거금이었다. 박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평생 모아도 만질 수 없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다. 늦게라도 하늘이 자신에게 복을 주신 것이라고, 이제는 자식들 걱정 안 하고 편히 살 수 있다고, 손주들에게도 좋은 것들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박 할아버지는 아직 몰랐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갑작스러운 효자 효녀들. 로또 당첨 소식이 알려진 것은 박 할아버지가 은행에서 당첨금을 수령한 바로 그날부터였다. 은행 직원의 입을 통해,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통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68세 슈퍼마켓 사장이 40억 로또에 당첨됐다는 이야기는 온 동네를 들썩이게 만들었다.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장남 박성철이었다. 평소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지내던 그가 당첨 소식을 듣자마자 차를 몰고 달려왔다. 가게 문을 벌컥 열며 들어온 성철의 얼굴에는 평소 볼 수 없던 밝은 미소가 가득했다. 아버지를 부축하며 건강은 괜찮으신지, 혹시 어디 아픈 곳은 없으신지 극진히 챙겼다. 그는 아버지에게 이제 혼자 이 힘든 가게 일을 하시면 안 된다고, 자신이 모시겠다고 했다. 성철의 아내 역시 시아버지를 향해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평소 명절 때도 인사만 대충 하고 마는 며느리가 갑자기 아버지 손을 잡고 앞으로 잘 모시겠다고 눈물까지 흘렸다. 차남 박성민도 뒤늦게 소식을 듣고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달려왔다. 평소 주식 차트만 들여다보던 그가 아버지 앞에서는 다정한 아들로 돌변했다. 아버지께서 고생이 많으셨다며 이제는 편히 쉬시라고 했다.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시아버지와는 거의 대화도 나누지 않던 둘째 며느리가 갑자기 아버지의 식사 걱정부터 건강 걱정까지 쏟아냈다. 막내딸 박미영은 회사에서 급히 연차를 내고 왔다. 평소 바쁘다는 핑계로 몇 달에 한 번 겨우 안부 전화만 하던 딸이 아버지를 끌어안으며 축하한다고 했다.
아버지가 평생 고생하셨는데 하늘이 복을 주신 거라며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 돈은 나중 얘기라고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계산이 끝나 있었다.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을 것인지, 아이들 교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인지. 하루 종일 자식들이 모여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난리였다. 각자의 집으로 모셔가겠다며 서로 경쟁하듯 했다. 성철은 자신이 장남이니 당연히 자신이 모셔야 한다고 했고, 성민은 자신의 집이 더 넓고 좋다고 주장했다. 미영은 딸이 부모를 가장 잘 돌볼 수 있다며 자신의 집으로 오시라고 했다. 평소 서로 연락도 없던 삼남매가 갑자기 효자, 효녀가 되어 아버지 모시기 경쟁을 벌였다. 박 할아버지는 당황스러웠다. 평소 자신을 찾지도 않던 자식들이 갑자기 이렇게 관심을 보이니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색했다. 하지만 자식들이 자신을 챙겨주는 것이 나쁘지 않았다. 늦게나마 가족이 화목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는 자식들에게 당분간은 가게를 계속하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자식들의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다. 성철은 아버지와 단둘이 있을 때를 틈타 자신의 창업 아이템을 설명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플랫폼 사업이라며 투자만 받으면 대박이 확실하다고 했다. 최소 5억 정도면 회사를 제대로 세울 수 있다고 넌지시 말했다. 성민은 증권가 정보를 근거로 부동산 투자가 확실하다며 강남 아파트 한 채만 사두면 몇 년 후 2배로 오를 거라고 했다. 미영은 손주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해외 유학을 보내야 한다고,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며 교육비 지원을 은근히 요청했다. 자식들은 겉으로는 아버지의 건강과 안녕을 걱정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머릿속에서 40억을 어떻게 나눌지 계산하고 있었다. 장남이니까 좀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건 아닌지, 딸내미는 시집갔으니 조금 적게 받는 게 맞지 않는지, 각자의 형편과 필요에 따라 차등을 둬야 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박 할아버지는 아직 자식들의 속마음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 하지만 무언가 어색하다는 느낌은 있었다. 평소 자신에게 관심도 없던 자식들이 갑자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았다. 특히 며느리들의 태도 변화가 너무 극명해서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그는 자식들이 자신을 걱정해주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돈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아버지가 여유가 생겼으니 더 잘 모시려는 효심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날 밤 자식들이 돌아간 후 박 할아버지는 혼자 가게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갑자기 달라진 자식들의 모습이 기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다. 진짜 자신을 위한 마음인지 아니면 돈 때문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어쨌든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돈이 가족을 다시 모아준 것일 수도 있지 않나 하고 자위했다. 그러나 박 할아버지는 아직 몰랐다. 이것이 가족 화합의 시작이 아니라 파멸의 서곡이라는 것을. 3. 갈등의 시작. 로또 당첨 일주일 후 박 할아버지의 작은 가게는 마치 기업 임원진 회의실처럼 변했다. 삼남매와 그들의 배우자까지 총 6명이 모여 앉아 아버지의 돈을 어떻게 활용할지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아버지를 위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각자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치열한 경쟁의 장이었다. 장남 성철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사업계획서를 펼쳐 보이며 자신의 창업 아이템을 설명했다.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쇼핑 플랫폼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사업이었다. 성철은 목소리에 힘을 주며 이 사업이 성공하면 아버지의 40억이 400억이 될 수도 있다고 장담했다. 최소 투자금 10억만 있으면 1년 안에 대박이 확실하다고 했다. 그의 아내도 거들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두 온라인 쇼핑을 한다며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했다. 차남 성민은 형의 말이 끝나자마자 반박했다. 창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10개 중 9개는 망한다는 통계를 들이밀었다. 대신 부동산 투자가 확실하다며 자신의 논리를 펼쳤다. 강남 아파트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블루칩이라며 지금 15억 정도면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고 몇 년 후면 30억도 될 거라고 했다. 게다가 임대 수익까지 얻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주장했다. 성민의 아내는 자신의 직장 동료들이 모두 강남 아파트로 부자가 됐다며 성공 사례들을 나열했다. 막내딸 미영은 오빠들의 욕심에 혀를 찼다. 자신은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순전히 아이들을 위한 거라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손주들이 글로벌 인재가 되려면 어릴 때부터 해외 경험이 필요하다며 조기 유학 비용으로 5억 정도는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는 국제학교, 중고등학교는 미국 보딩스쿨, 대학은 아이비리그까지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미영의 남편도 교육 투자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며 아내의 의견에 동조했다. 박 할아버지는 자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머리가 복잡해졌다. 모두 그럴듯한 이야기였지만 한 번에 20에서 30억을 써버리자는 것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했다. 돈이 많다고 해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당장 급한 것부터 차근차근 해결하면 어떻겠냐고 했다. 우선 각자 당면한 어려움이 있으면 조금씩 도와주고 큰 투자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자식들은 아버지의 신중론에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성철은 창업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고 압박했다. 경쟁 업체들이 벌써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다. 성민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지금 사지 않으면 나중에 더 비싸진다고 했다. 정부 정책이 언제 바뀔지 모르니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다. 미영은 아이들의 교육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다른 집 아이들은 벌써 준비를 시작했는데 우리만 늦으면 안 된다고 했다. 자식들 사이의 갈등은 점점 격해졌다. 성철은 자신이 장남이니까 사업 투자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성민은 부동산이 가장 안전한 투자라며 자신의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미영은 교육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진짜 투자라며 손주들을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각자 자신의 계획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우겼다. 며느리들도 가세했다. 큰 며느리는 남편의 사업이 성공하면 온 가족이 잘 살 수 있다며 시아버지를 설득했다. 둘째 며느리는 강남 아파트가 있으면 아이들 교육에도 좋고 노후에도 안전하다고 했다. 셋째 며느리 미영의 남편은 교육 투자야말로 가장 확실한 미래 보장이라며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가족 회의는 설전으로 변했다. 성철은 동생들이 자신의 큰형님 체면을 생각하지 않는다며 화를 냈고, 성민은 형의 사업은 도박이나 다름없다며 비판했다. 미영은 오빠들이 모두 자기 욕심만 차린다며 실망했다고 했다. 평소 서로 만나지도 않던 형제자매가 40억이라는 거금 앞에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자식들이 서로의 과거를 들춰내며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성철은 성민에게 주식으로 돈을 잃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비난했고, 성민은 성철의 사업이 계속 실패하는 이유를 신랄하게 지적했다. 미영은 오빠들이 평소 아버지를 돌보지도 않으면서 돈만 생기니까 나타났다며 비꼬았다. 형제들은 누가 더 아버지를 잘 모셨는지, 누가 더 효도했는지를 두고 과거의 일들을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했다. 박 할아버지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며 충격에 빠졌다. 돈 때문에 화목했던 가족이 이렇게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자식들이 서로 원수처럼 대하며 싸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다. 그는 자식들에게 그만하라고 돈 문제는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말했지만 이미 감정이 격해진 자식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그날의 가족 모임은 서로 소리를 지르며 헤어지는 것으로 끝났다. 성철은 아버지가 자신의 사업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며 서운해했고, 성민은 형이 너무 욕심이 많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미영은 오빠들이 모두 이기적이라며 실망했다고 말하고 나갔다. 40억이라는 돈이 가족을 화목하게 만들어줄 거라던 박 할아버지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다. 대신 돈은 가족 간에 숨겨져 있던 욕망과 이기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그날 밤 혼자 남은 박 할아버지는 가게 한구석에 앉아 한숨만 내쉬었다. 자식들이 돈 때문에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 평생 어렵게 살면서도 서로 도우며 지냈던 형제들이 40억 앞에서 이렇게 추악해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는 이 돈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다. 4. 외부의 침투. 로또 당첨 소식은 가족을 넘어 동네 전체, 그리고 박 할아버지와 조금이라도 연관된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갔다. 소문의 속도는 인터넷보다 빨랐고 박 할아버지의 작은 가게는 마치 꾸랑아리에 몰린 개미떼처럼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친척들이었다. 평소 명절에도 얼굴 비추지 않던 먼 친척들이 줄줄이 찾아왔다. 박 할아버지의 큰형 아들인 조카 박영수는 40대 중반으로 택시 운전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작은 아버지를 찾아와 축하한다며 술까지 사왔다. 하지만 몇 잔 마신 후 본색을 드러내며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했다. 택시 리스로와 유지비 때문에 매달 적자라며 차라리 개인 택시를 사는 게 낫겠다고 했다. 개인 택시 면허 하나에 2억 정도면 된다며 넌지시 투자를 제안했다.
둘째 형의 딸인 조카딸 박정희는 30대 후반으로 남편과 함께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아버지를 찾아와 눈물까지 흘리며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를 호소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비와 인테리어 비용 때문에 빚이 3억 가까이 된다며 이자만으로도 매달 수백만 원이 나간다고 했다. 작은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치킨집을 제대로 운영해서 나중에 2배로 갚겠다고 약속했다. 동네 사람들의 행렬도 끊이지 않았다. 20년간 단골이었다는 할머니들이 차례로 찾아와 각자의 사정을 털어놓았다. 어떤 할머니는 아들이 사업 실패로 빚을 졌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다른 할머니는 손주 교육비가 부족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가게 앞 아파트 주민들도 나섰다. 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비가 부족하다며 후원을 부탁했고, 부녀회장은 어린이 놀이터 시설 개선을 위한 기부를 요청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종교인들까지 나타난 것이었다. 박 할아버지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가 직접 찾아왔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박 할아버지에게 큰 축복을 주신 것은 다 이유가 있다며 가난한 성도들과 선교 사업을 위해 써달라고 했다. 교회 새 건물 건축비가 10억 정도 부족하다며 박 할아버지가 11조로 몇 억만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거라고 설교조로 말했다. 심지어 다른 종교의 승려와 신부까지 나타나 각자의 종교적 명분으로 기부를 요청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정체불명의 투자업자들이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40대 남성이 명함을 내밀며 자신을 금융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그는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은행에 돈을 맡겨놓으면 손해라며 연 30% 수익을 보장하는 특별 투자 상품이 있다고 유혹했다. 해외 부동산 투자라는 그럴듯한 명목으로 최소 5억부터 투자가 가능하다고 했다. 또 다른 업자는 가상화폐 투자를 제안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코인이 아닌 새로 나온 코인에 투자하면 몇 달 안에 몇십 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를 권했다. 박 할아버지의 가게는 더 이상 조용한 동네 슈퍼가 아니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이 드나들며 각자의 사정을 하소연하고 돈을 요구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이 없었다. 박 할아버지는 점점 지쳐갔다. 사람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면 거절하기 어려웠지만 모두 도와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조금씩이라도 도와주려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았다. 더욱 괴로운 것은 사람들의 태도였다. 처음에는 정중하게 부탁하던 사람들이 박 할아버지가 거절하면 점점 태도가 바뀌었다. 어떤 친척은 혈육인데 도와주지 않는다며 원망했고, 동네 할머니는 그동안 단골로 가게를 이용해줬는데 배은망덕하다며 화를 냈다. 심지어 욕설을 하며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박 할아버지가 돈이 생기니 사람이 변했다며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일은 밤중에 일어났다. 새벽 2시쯤 가게 유리창에 돌이 날아왔다. 유리창이 깨지면서 큰 소음이 났지만 범인은 찾을 수 없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단서는 없었다. 아마도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누군가의 소행으로 보였다. 박 할아버지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전화도 쉴 새 없이 걸려왔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전화를 받으면 10중 8구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들이었다.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전국 각지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심지어 해외에서도 전화가 왔다. 박 할아버지는 결국 전화기를 뽑아버렸다. 동네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다. 예전에는 정겨웠던 이웃들이 이제는 박 할아버지를 보는 눈빛이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부러움과 시기의 눈빛으로, 어떤 사람들은 기대와 탐욕의 눈빛으로 바라봤다.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할아버지가 40억 당첨된 사람이야. 우리도 조금만 도와달라고 해볼까? 돈 많은 사람이 인색하긴 같은 말들이 귀에 들려왔다. 박 할아버지는 점점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게 되었다.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사람들을 피해 뒷문으로 드나들었다. 평생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던 그가 이제는 사람들이 무서워졌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돈을 노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진심으로 안부를 묻는 사람과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을 구별하기 어려워졌다.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밤마다 누군가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 같아 불안했다. 혹시 강도라도 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에 시달렸다. 실제로 동네에는 박 할아버지 집에 현금이 많이 있을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은행에 맡겨놓았다고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가장 괴로운 것은 자식들의 압박이었다. 외부 사람들의 요구는 거절할 수 있지만 자식들의 요구는 거절하기 어려웠다. 성철은 매일 전화해서 사업 투자를 재촉했고 성민은
부동산 매물 정보를 가져와 빨리 결정하라고 압박했다. 미영은 아이들의 학원비와 유학 준비비가 시급하다며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자식들도 결국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다. 아버지의 돈을 노리고 있었다. 박 할아버지는 이제 깨달았다. 40억이라는 돈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는 것을. 돈이 생기기 전에는 비록 가난했지만 평안했다. 이웃들과 정겹게 지냈고 자식들과도 서먹하지만 큰 갈등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뀌었다. 돈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았고 가족조차 믿을 수 없게 만들었다. 병든 마음 진짜 가족. 로또 당첨 2달 후 박 할아버지의 몸과 마음은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다. 매일 몰려드는 사람들의 요구와 자식들의 압박 그리고 잠 못 이루는 밤들이 누적되어 그의 건강을 망가뜨렸다. 평소 건강했던 그였지만 스트레스는 나이든 몸에 치명적이었다. 그날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힘든 하루였다. 아침부터 성철이 찾아와 사업자금이 시급하다며 재촉했고 오후에는 조카가 와서 택시 구입비를 빌려달라며 2시간 넘게 매달렸다. 저녁에는 교회 목사가 또다시 찾아와 건축 헌금을 독촉했다. 박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사람들을 상대하느라 제대로 식사도 못했고 약속했던 병원 진료도 미뤘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방문객이 돌아가고 박 할아버지는 혼자가 됐다. 가게 뒷방에 앉아 하루를 정리하려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이기 시작했다. 숨이 가빠지면서 식은땀이 흘렀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심해졌다. 왼쪽 팔이 저리고 어지러움까지 밀려왔다. 박 할아버지는 이상함을 감지하고 119에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그때 뒷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막내 며느리였다. 정확히는 막내딸 미영의 남편인 김철민의 어머니, 즉 박 할아버지와는 사돈지간인 60대 김순자 할머니였다. 그녀는 평소에도 종종 박 할아버지를 찾아와 안부를 물어보곤 했는데 이날도 늦은 시간이지만 혹시나 해서 들른 것이었다. 김 할머니는 박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즉시 119에 신고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박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의식을 잃지 않도록 계속 말을 걸었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응급실에서 밤새 곁을 지켰다. 의료진은 급성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라며 스트레스와 과로가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다음 날 아침 소식을 들은 자식들이 병원으로 달려왔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아버지의 건강보다는 다른 곳에 있었다. 성철은 병실에서도 사업 얘기를 꺼내며 아버지가 쓰러진 것도 투자 결정을 미뤄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다. 성민은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 관리를 자신이 맡아야 한다며 은행 서류를 챙겨왔다. 미영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아이들 교육비가 언제쯤 나올지 은근히 떠보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자식들이 병실에서도 서로 싸우기 시작한 것이었다. 성철은 자신이 장남이니까 아버지의 의료진과 치료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성민은 형이 아버지를 병나게 만든 주범이라며 비난했다. 미영은 오빠들이 아버지의 돈만 생각한다며 화를 냈다. 세 남매는 아버지가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병상 옆에서 목소리를 높여 다퉜다. 간병인 없이 혼자 아버지를 돌보겠다고 나선 사람은 의외로 김순자 할머니였다. 자식들은 모두 각자의 일이 있다며 교대로 병원에 오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루에 몇 시간씩만 들르고는 갔다. 반면 김할머니는 아예 병원 옆 고시원에 방을 얻어 24시간 박 할아버지를 돌봤다. 김할머니는 박 할아버지가 의식을 회복한 후에도 계속 곁을 지켰다. 병원 음식을 먹기 어려워하는 박 할아버지를 위해 집에서 죽을 끓여와 먹였고 몸을 제대로 씻지 못하는 것을 안쓰러워하며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었다. 약 시간을 챙기고 의사와 간호사들과 소통하며 치료 과정을 꼼꼼히 살펴봤다. 박 할아버지는 김할머니의 정성에 감동했다. 혈연 관계도 아닌 사돈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돌봐주는 것이 고마웠다. 반면 자식들의 모습은 실망스러웠다. 병문안을 와서도 아버지의 안색이나 컨디션보다는 퇴원 시기와 재산 관리에 더 관심을 보였다. 심지어 병실에서도 서로 아버지의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번 일주일째 되는 날 박 할아버지는 김 할머니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돈이 생긴 후 자식들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예전에는 비록 서먹했지만 그래도 자식들이었는데 이제는 돈만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자신이 죽으면 자식들이 그 돈을 두고 더 크게 싸울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 김 할머니는 박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돈이 사람을 변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진짜 가족의 마음까지 바꿀 수는 없다고. 자식들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을 거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박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자식들의 변한 모습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었다. 이번 2주째 퇴원을 앞두고 자식들이 모였다. 이번에도 그들의 주요 관심사는 아버지의 건강 회복이 아니었다. 성철은 아버지가 다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사업 투자를 빨리 결정해달라고 했고, 성민은 부동산 투자야말로 안전한 선택이라며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 했다. 미영은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손주들 교육에 투자해 기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박 할아버지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졌다. 자신이 죽을 뻔했는데도 여전히 돈 얘기만 하는 자식들이 원망스러웠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자신이 이렇게 아픈 것도 잠을 못 자는 것도 사람들이 무서워진 것도 모두 이 돈 때문이라고 돈이 자식들을 괴물로 만들어버렸다고 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말에 당황했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했다. 성철은 아버지가 병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거라고 했고 성민은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우겼다. 미영은 아버지가 너무 예민해진 거라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다. 그날 밤 박 할아버지는 김할머니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돈이 자식들에게 독이 되었다고 자신의 로또 당첨이 가족을 망쳤다고 했다. 김할머니는 박 할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울었다. 그녀도 자식들의 변한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다. 돈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무서웠다. 박 할아버지는 그날 밤 중요한 결심을 했다. 이 돈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안 되겠다고 돈 때문에 가족이 더 이상 망가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다. 스트레스와 병원 생활로 급속도로 쇠약해진 그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6. 마지막 선택. 퇴원 후 박 할아버지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다. 병원에서는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집으로 돌아온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욱 치열해진 자식들의 경쟁과 끝없는 외부인들의 요구였다. 성철은 아버지의 투병 기간 동안 사업 기회를 놓쳤다며 더욱 다급해했다. 경쟁 업체가 먼저 시장에 진입했다며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정말 기회를 영영 놓친다고 압박했다. 그는 아버지의 건강을 핑계로 자신이 대신 재산을 관리하겠다며 은행 업무 권한을 요구했다. 성민도 마찬가지였다.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고 있다며 하루라도 늦으면 손해라고 재촉했다. 그는 아버지 명의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왔다. 미영은 다른 전략을 택했다. 아버지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척하면서 손주들의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겠다고 했다. 아버지도 함께 미국에 가서 좋은 의료진의 치료를 받으며 편히 사시라고 제안했다. 물론 이민 자금과 현지 정착 비용, 그리고 아이들의 학비까지 모든 비용을 아버지가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자식들의 요구는 점점 더 구체화되고 강압적이 됐다. 성철은 사업자금 10억을 당장 투자해달라며 매일 아버지를 찾아왔다. 투자 계약서까지 가져와 서명만 하면 된다고 했다. 성민은 강남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달라며 아버지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다. 미영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할아버지 앞에서 영어로 자기소개를 시키며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해달라고 감정에 호소했다. 더욱 가혹한 것은 며느리들의 참견이었다. 큰며느리는 시아버지가 돈을 쓰지 않고 은행에만 넣어두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라며 직설적으로 말했다. 둘째 며느리는 다른 집들은 부모가 자식들 집 사주고 사업자금 대주는데 우리 집만 왜 이렇게 인색하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셋째 사위는 장인 어른이 손주들을 사랑한다면 교육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압박했다. 박 할아버지는 자식들의 변한 모습을 보며 절망했다. 병원에서 생사를 넘나들 때도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는 자식들의 모습에 마음이 찢어졌다. 특히 손주들을 이용해 감정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가장 괴로웠다. 사랑하는 손주들이 할아버지의 돈을 노리는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보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외부의 압박도 계속됐다. 친척들은 박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다급해졌다. 혹시 박 할아버지가 죽으면 돈을 받을 기회를 놓칠까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 조카들은 매일 전화해서 안부를 묻는 척하며 돈 얘기를 꺼냈다.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박 할아버지의 건강이 안 좋다는 소문이 퍼지자 지금 아니면 기회를 놓칠까봐 더욱 간절하게 매달렸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사기꾼들의 접근이었다. 박 할아버지가 혼자 살고 건강이 안 좋다는 정보를 입수한 조직적인 사기단이 접근했다. 그들은 젊은 여성을 앞세워 박 할아버지를 유혹했다.
30대 초반의 아가씨가 찾아와 자신을 간병인이라고 소개하며 박 할아버지를 돌보겠다고 했다. 처음에는 정말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듯 했지만 점차 박 할아버지의 신뢰를 얻은 후 각종 투자를 권했다. 해외 부동산, 가상화폐, 신기술 투자 등 온갖 명목으로 돈을 빼내려 했다. 박 할아버지는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다. 스트레스로 인한 위염과 불면증이 심해졌고 혈압과 당뇨 수치도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다. 의사는 즉시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박 할아버지는 병원에 가는 것조차 거부했다. 병원에 가면 또 자식들이 몰려와 돈 얘기를 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런 어느 날 밤 박 할아버지는 중요한 결심을 했다. 김순자 할머니를 불러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이 돈 때문에 가족이 망가지고 있다고, 자식들이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고 했다. 자신이 죽으면 자식들이 이 돈을 두고 더 크게 싸울 것 같다고, 그렇게 되면 정말 가족이 완전히 파괴될 거라고 했다. 김할머니는 박 할아버지의 고민을 이해했다. 돈이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가족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박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하고 싶으냐고 물었다. 박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 돈을 자식들이 아닌 정말 필요한 곳에 쓰고 싶다고,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다고 했다. 다음 날 박 할아버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김 할머니가 동행했다. 신뢰할 만한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다고 했다. 변호사는 박 할아버지의 의중을 파악한 후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재산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방법,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방법, 자선단체에 위탁하는 방법 등이었다. 박 할아버지는 고민 끝에 결정했다. 40억 전액을 지역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특히 자신과 같이 홀로 지내는 독거노인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했다. 변호사는 법적으로 완벽한 유언장을 작성했고 박 할아버지는 김할머니를 증인으로 서명했다. 하지만 박 할아버지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다. 지속된 스트레스와 불면, 영양 부족으로 급속도로 쇠약해져 있었다. 유언장을 작성한 지 일주일 후 박 할아버지는 다시 심장마비를 일으켰다. 이번에는 더욱 심각했다. 김할머니가 또다시 119에 신고했고 박 할아버지는 중환자실에 실려갔다. 의사는 이번에는 위험하다고 했다. 심장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다. 소식을 들은 자식들이 병원으로 달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들의 관심은 아버지의 생명보다는 재산이었다. 중환자실 앞에서 서로 수근거리며 아버지가 혹시 유언장을 써놓지 않았을까 걱정했다. 성철은 아버지가 의식이 있을 때 재산 관리 권한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성민은 아버지 명의의 은행 계좌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했다. 미영은 아버지가 깨어나면 빨리 미국 이민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자식들이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도 아버지에게 돈 얘기를 한 것이었다. 의식이 희미한 아버지 앞에서 각자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며 돈을 달라고 했다. 성철은 아버지 귀에 대고 사업 계획서를 읽어줬고 성민은 부동산 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미영은 손주들 사진을 보여주며 아이들을 위해 투자해달라고 했다. 박 할아버지는 자식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무너졌다. 죽어가는 아버지 앞에서도 돈 얘기만 하는 자식들의 모습에 절망했다. 그는 간신히 입을 열어 말했다. 돈이 너희들을 괴물로 만들었다고, 자신의 로또 당첨이 가족을 망쳤다고 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병으로 헛소리를 한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날 밤 박 할아버지의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됐다. 의식을 잃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게 됐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 자식들은 병실에 모였지만 여전히 서로 아버지의 재산 분할에 대해 속닥속닥 얘기했다. 김 할머니만이 박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곁을 지켰다. 그녀는 박 할아버지에게 속삭였다. 걱정하지 말라고, 아저씨의 뜻대로 될 거라고, 돈 때문에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고 위로했다. 박 할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들의 변한 모습을 보며 고통스러워했다. 돈이 가져다 준 것은 행복이 아니라 가족의 파괴였다. 그의 마지막 소원은 단 하나였다. 이 저주받은 돈이 더 이상 가족을 망치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7. 뒤늦은 깨달음. 박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것은 로또 당첨 3개월 후였다. 68년의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그는 자식들의 탐욕과 세상 사람들의 욕망에 시달렸다. 장례식장에도 조문객보다 돈을 노리고 온 사람들이 더 많았다.
친척들은 상속 문제를 걱정했고 동네 사람들은 박 할아버지의 돈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했다. 장례식 다음 날 변호사가 유언장을 공개했다. 자식들과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읽힌 유언장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40억 전액을 지역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는 것이었다. 자식들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았다. 성철은 믿을 수 없다며 소리를 질렀다. 자신이 장남인데 이럴 리 없다며 유언장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민도 아버지가 정상적인 판단력이 아니었을 때 작성된 것이라며 법적 효력을 문제 삼았다. 미영은 손주들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은 아버지를 원망했다. 하지만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했다. 박 할아버지가 의식이 명료할 때 작성했고 증인도 있었으며 공증까지 받았다. 변호사는 이 유언장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확인해줬다. 자식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성철은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성민도 상속 분할 소송에 참여했다. 미영은 아버지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으며 의료진을 상대로 증거를 수집했다. 세 남매는 서로를 상대로도 소송을 걸었다. 누가 아버지를 더 화나게 했는지, 누구 때문에 아버지가 이런 결정을 했는지를 두고 서로 책임을 전가했다. 소송은 2년간 계속됐다. 변호사 비용만 수억 원이 들었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법원은 박 할아버지의 유언장이 유효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자식들은 한 푼도 받을 수 없었다. 더욱 비참한 것은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형제 간의 갈등이었다. 성철과 성민은 서로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까지 걸었고 미영은 오빠들과 완전히 절연 선언을 했다. 한때 화목했던 가족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다. 성철의 IT 창업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 아버지의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무리한 투자를 했다가 빚만 늘렸다. 그는 결국 회사를 정리하고 다시 취업을 해야 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신입사원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성민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 돈으로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전세금까지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 결국 전세집에서 쫓겨나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해야 했다.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며 이혼을 요구했다. 미영은 아이들의 조기 유학을 준비하며 영어 유치원과 각종 학원비로 빚을 졌다. 아버지의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에 무리한 교육 투자를 했다가 경제적 어려움에 빠졌다. 결국 아이들은 일반 공립학교로 전학해야 했다. 세 자녀 모두 아버지의 돈을 기대하며 무리한 계획을 세웠다가 오히려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돈을 받지 못한 실망감보다 더 큰 것은 가족의 해체였다. 형제간의 정도 사라지고 명절에도 모이지 않는 남남이 되어버렸다. 반면 박 할아버지의 뜻에 따라 기부된 40억은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되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세워졌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 조성되었다. 박철수 복지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이 기관은 매년 수백 명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야 깨달았다. 박 할아버지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를.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만든다는 것을. 그들은 박 할아버지를 돈 때문에 괴롭혔던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했다. 박 할아버지를 끝까지 돌봤던 김순자 할머니만이 조용히 그를 그리워했다. 매년 기일이 되면 박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슈퍼 앞에 꽃을 놓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그녀는 박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기억했다.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해. 오히려 사람을 괴물로 만들어버려. 5년이 지난 지금 그 작은 슈퍼는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다. 간판도 바뀌고 내부도 새롭게 단장되었지만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로또 할아버지 가게라고 부른다. 그리고 가끔씩 로또를 사면서 생각한다. 정말 당첨되면 행복할까? 박 할아버지처럼 불행해지는 것은 아닐까?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동네를 넘어 전국으로 알려졌다. 로또 당첨자가 자식들에게 한 푼도 물려주지 않고 모든 재산을 기부했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어떤 사람들은 박 할아버지의 결정을 이해한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극단적이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돈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돈이 정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 가족보다 돈이 더 소중한 것일까?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 만족할 수 있을까? 박철수 할아버지의 40억 로또 당첨은 그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선택은 진정한 축복이 되어 수많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아마도 박 할아버지는 천국에서 이 모습을 보며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김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박철수 복지재단을 찾아 자원봉사를 하며 박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 그녀만이 기억한다. 돈 때문에 고통받았지만 마지막에는 올바른 선택을 한 노인의 숭고한 마음을